네, 유승창 본부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올해 IPO 시장의 특징부터 앞으로 트렌드 전망까지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프로그램은요. 주목받는 IPO 섹터와 투심 동향이라는 주제로 양승후 다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양승후 이사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양승우 이사님께서는 KB국민은행 투자금융부 심사역과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서치 헤드 등을 역임하신 투자 전문가이십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올자산운용 양승우라고 합니다. 지금 다올자산운용에서는 지금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IPO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의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매 IPO 건을 이제 면밀히 검토하면서 투자를 해가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 약 8년 정도 IPO 펀드를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께서 두 전문가분들께서 전문 지식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차트죠.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은 2014년경부터 활성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이 상장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이를 밑바탕으로 2015년경에 국내에 공모주 펀드라는 투자 상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넷마블 등이 순차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이제는 공모주 투자 역시 주식 투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상장하는 기업 수를 보시면은 70개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공모 규모를 보시면은 2020년까지는 4조 안팎의 규모를 유지를 했습니다. 2021년에 20조까지 급증을 하고 2022년 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 이후 투자 심리가 급냉을 하게 되죠. 마침 연중 긴축과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 철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종목들이 작년에 상장을 계획했다가 철회를 한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등이 있었고 작년 11월에는 JO라는 회사가 상장을 준비했다가 수요가 저조하자 상장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18,000원, 시가총액으로는 한 6천억 정도를 희망을 했었습니다만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상장을 철회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올해 2월경 다시 상장에 재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희망했던 공모가에서 30%를 낮춰가지고 희망 시가총액으로는 한 4천억 정도의 상장을 시도합니다. 이 회사가 상장 당일 65% 상승을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은 약 9천억 원, 공모가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PO가 성공한 케이스가 제이홉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미래반도체가 소위 말하는 따상을 기록했죠. 160% 상승. 미래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브젠, 스튜디오 미르, 꿈비 이 종목들도 전부 다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4월 말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말까지 총 16개의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16개 종목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하는 성공률 100%를 기록을 했죠. 이러한 분위기가 5월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6월로 접어들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 돼서는 상장 후 1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 말 5월 초까지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모가가 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모가 결정은 통상 상장 심사를 하는 한 6개월 전에 대략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작년 4분기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피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요. 여기서 한 20-30% 추가로 할인을 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싸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매우 좋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5월, 6월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7월 돼서는 더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 급등입니다. 이게 7월 상반에 교보 14호 스펙과 DB금융 11호 스펙이 상장을 했죠. 각각 222%, 115% 상승을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펙이라는 거는 껍데기 회사죠. 이게 상장 후에 약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제 비상장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첫날 이렇게 오를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달에 이제 상장 당일날 이제 확대된 변동폭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공모주를 받으면은 무조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의 공모주를 사더라도 물량만 확보를 할 수 있다면은 상장 당일 매도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버넥트, ALT, CG트로닉스 같은 종목들 보면은 공모가 희망 상단을 훨씬 초과해가지고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일날 수익률은 많이 빠진 거는 마이너스 37%, 27% 그리고 10%가량 빠진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수요 예측한 종목들이 약 11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5종목은 상장 당일날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월, 5월까지는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7월 들어서는 시장이 과열 양상이 진정되면서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 공모주 시장의 피크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과거 3번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공모주 시장의 피크는 투자 수익률보다는 공모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그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색 표가 공모 가격으로 주식을 받아서 3개월 후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 평균 수익률입니다. 이러한 주가 평균 수익률의 피크는 2009년, 14년 그리고 2020년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모 규모의 피크는 공모주 투자 수익률의 1년에서 3년 정도 레깅을 합니다. 2009년, 14년, 20년이 수익률 피크였다면은 공모 규모는 2010년, 2017년 그리고 2021년이 피크였습니다. 이 공모주 시장이 이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작은 종목들이 상장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형급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중형급 종목들이 상장에 성공한 거를 지켜본 다음에 초대형주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이때 발맞추어서 공모주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고 이 공모주 시장의 전반적인 자금이 쏟아지면서 피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투자 관점에서는 이 단순 평균 투자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공모 규모의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시가총액 300~400억을 기록하는 종목이 약 100억 정도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기관 경쟁률이 100대 1이면은 저희가 전부 다 기관을 준다고 하면은 100억 중에 1억을 받게 되죠. 인기 많은 것들은 보통 500대 1은 합니다.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입니다. 100억 공모에 2천만 원. 수천억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2천만 원이 펀드에 들어오면은 이게 300%, 400% 올라도 이 펀드 수익률에 사실 큰 기여를 못 해요.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금액의 청약 증거금을 넣어도 납입한 청약 증거금의 300분의 1, 400분의 1 수준의 수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게 300%, 400% 올라도 이게 실질적인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좀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가총액 300억, 400억짜리 꿈비가 400% 오르는 것보다 하반기 상장하는 약 1.5조짜리 두산 로보틱스가 100% 오르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실익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이제 작은 종목들 위주로 상장이 됐다면은 드디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경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SK 에코플랜트와 같은 종목들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상반기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이게 유망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섹터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항상 이게 상장할 때마다 관심 깊게 지켜보는 섹터가 첫 번째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크리스 밀러라는 교수가 칩워라는 서적을 출판을 하고 좀 세계적으로 좀 화제를 끌었었죠. 이 책의 내용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다툼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 패권 다툼 안에서 반도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도체 산업에는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명제가 있죠. 이게 반도체 연산 속도는 매년 2배씩 증가를 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개발된 반도체에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수가 반도체의 연산 속도를 결정을 하죠. 60년대 초반에 두 개였던 트랜지스터가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돼가지고 약 60년이 지난 지금 손톱만한 반도체 안에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가 들어갑니다. 이 손톱만한 반도체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이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트랜지스터가 조그만 칩 안에서 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설계도를 그려 넣어야겠죠. 여기 들어가는 선폭이라는 게 나노 단위를 쓰죠. 나노 단위라는 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의 두께입니다. 이 정도로 미세화되고 복잡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이 돼 있죠. 먼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와 같은 디자인 회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설계 회사는 대부분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전 세계 5개 회사의 장비를 쓰지 않고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산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순도 높은 재료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필요하죠. 결국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던 시기에 다행히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980년만 해도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0%였습니다. 이랬던 시장 점유율이 90년대 넘어서는 20%로 하락을 했고 이 점유율을 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져오게 됐죠.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큰 반도체 밸류 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상장을 하고 또 경이로운 주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에 HPSP가 상장을 했죠. 상장한 다음 날 시가총액이 약 7천억이 됐습니다만은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5조입니다. 상장한 다음에 샀어도 30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투자 케이스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패권 다툼에서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은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고민거리는 TSMC죠.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90%. 그만큼 중요한 회사이지만은 대만 회사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언제 친중국파가 정권을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들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격차는 크게 나지만은 이 파운더리 시장에서도 TSMC를 이어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시장에서도 약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포진해 있는 수많은 장비사 그리고 소재 회사들이 그만큼 서포트가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또 수많은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높은 주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심사 청구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8개가 있습니다. IMT, 퓨릿 등을 비롯해서 메가터치, 옵토레인 등이 있는데 아직은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종목들 역시 꼼꼼히 살펴보면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중국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거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디스플레이 산업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 같아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정하지 못한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중국한테 밀렸죠. 다행히 2차 전지는 디스플레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서구권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중국산 사용을 줄이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이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앞으로 더욱 약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역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커다란 배터리 관련 생태계가 조성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배터리 시장은 셀 메이커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등 주요 소재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소재나 첨가제 위주로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5개, 여기 이제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를 추가하면 6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좀 하반기에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동채 전 회장이 좀 구속되면서 거래소와 그 내부 통제에 관련된 좀 경영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 상반기에는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 이 회사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생산하는 회사죠. 이게 우리나라가 양극재, 음극재 잘하고 있는데 전구체만큼은 우리나라가 자금률이 30%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E 양극재를 만들 때 대부분 중국에서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그룹 내부적으로 쓰는 전구체 점유율만 올려도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좀 포텐셜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이오테크, 좀 역발상이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운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영원히 오르는 섹터도 없고 영원히 빠지는 섹터도 없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랬던 섹터가 2021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 패닉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좀 파란색이 이제 미국에 상장된 바이오 ETF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미국 국채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내려가면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는데 2021년 4분기부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 ETF 역시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그랬던 바이오 섹터가 2022년 9월부터는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금리에 상관없이 기업들은 버텀 밸류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는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등한시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잘 봐두면 좋을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인공지능과 맞물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있죠. 뭐 보로노이, 뷰노, 뭐 루닛 이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거 보면은 이 바이오 쪽에서도 어떤 좀 좋은 호재가 나오면 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들 중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8개가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부터 3메디의 비전.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보틱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감소를 하고 있고 EU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작년이 중국이 인구가 감소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산업화된 국가들의 대부분은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나타나야 되고 이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죠. 서빙하는 로봇도 볼 수 있고 커피 만드는 로봇도 볼 수 있고 이러한 로봇 시장이 앞으로 최소한 10년간 매년 20에서 3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스턴 컨설팅에서는 2030년 되면은 약 한 3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게 앞으로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커지지 않을 산업이 아니면 잘 투자를 하지 않는데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올해 초 투자를 했죠. 현대차 2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HT 현대중공업 그룹도 로봇을 준비하고 있고 한화그룹은 얼마 전에 한화 로보틱스를 설립을 했죠. 두산은 오래전부터 로봇 산업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좀 피어가 될 만한 회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좀 매출 증가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0억 좀 될까 말까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매출 한 7, 80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매년 한 100% 정도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예상 시가총액은 1.5조 안팎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규모나 좀 성장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번 좀 스터디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로봇 관련 회사들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VC단에서는 지금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장이 확정된 회사는 알고 계신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고 그 뒤를 이어서 클로봇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미정 또는 주관사 선정 단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들입니다. 이제 심사 청구하는 기업들이고요. 제가 이게 한 7, 8년 공모주 펀드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제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이게 상장할 때 시장에서 얼마든지 환호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핫한 섹터의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은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증시 전망을 해본다면 사실 톱다운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올해 잘해야 5%, 내년에는 4%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유럽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이 정부 부채가 문제죠.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서는 계속 긴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크로로 톱다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증시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모주 투자가 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통계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8년 동안 공모주 투자 수익률입니다. 공모주의 공모 주가로 받아서 3개월 후에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 평균을 해보면은 마이너스가 난 시기는 2008년 딱 한 번입니다. 2008년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때죠. 우리가 지금 와서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약간의 손실이 났고 그 이외에는 항상 플러스 수익률이 났던 게 바로 공모주 투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모주 투자라는 거는 항상 주가라는 게 기업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하고 그 시장 상황에서 30% 디스카운트를 한 이후에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썩 안 좋아도 상장한 다음에는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공모주들 지금 눈여겨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양호한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